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강사 신국사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13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보통약관의 이제 보상에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학습을 하셨고요. 보통약관 중에서 이제 일반 조항에 대한 부분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시간에 다루고 있는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서 보통약관의 일반 조항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담지는 못했는데요. 우리 이제 수험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또 보상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입니다. 자기 신체 사고와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상해 담보에서는 피보험자란 보험사고의 객체, 즉 피보험자가 사상했을 때 누가 보험금 받을 자, 이제 우리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장기 보험 파트에서는 이 보험금을 받을 자를 수익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이제 두 가지 구조로 나뉘어질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배상 책임 보험과 상해 보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네 가지 담보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요. 자, 보험사는 보험금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7일 내에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피보험자나 또는 보험금을 받을 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서류의 미비라든지 보험사의 조사라든지 이런 필요한 기간에 대한 담보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약관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험금을 정해진 날로부터 7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보험사가 청구를 받고 해당되는 보험금에 대한 조사와 심사 그리고 보험금을 결정한 이후 그 결정된 날로부터 7일 내에 지급을 해야 되겠고요. 자, 7일 내에 지급하지 못했을 때는 해당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게끔 규정되어 있고요. 여기서 지급 지연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즉 보험사의 귀책 사유로 지급을 할 수 없게 됐을, 즉 지연됐을 경우에만 지연이자가 발생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보험자의 귀책 사유, 뭐 예를 들면 협조를 하지 않았다든지 자료 제공이 늦었다든지 뭐 이와 같은 사유 등에 따라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라는 것은 보험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유로 지급 지연이 발생됐을 때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대인배상, 즉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요. 자,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실제 손해보상금을 받기 전에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권자인 피보험자에게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그리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이상한 불합리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반드시 손해배상 의무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해당되는 금원을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떠올려야 될 부분은 이런 것이죠.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직접 청구권, 즉 어떤 담보가 정해져 있고 해당되는 담보의 한도가 특히나 대인 1은 1인당 한도가 있을 뿐이고요. 대인배상 2에서는 보통 무한으로 가입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해당되는 금액을 피보험자가 즉 배상 의무자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권자인 피해자에게 지급을 한 이후에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해서 결과적으로 보험사가 지출하는 것은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삼각관계에서 벗어나서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권이 없는 어디에 보험사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해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해당되는 손해배상금 내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직접 청구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와 같은 직접 청구권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라는 점도 이미 우리가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요. 청구권이 경합, 즉 직접 청구권과 보험금 청구권이 경합하면 손해배상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될 직접 청구권이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이 3억 원이고요. 피해자는 3억 원의 손해를 모두 변제받아야만 자기의 손해를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대인배상 원만 가입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요. 피해자가 사망했고 해당되는 손해액이 3억 원이다.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1인당 의무보험인 대인배상원호 한도가 사망 한도의 경우 1억 5천이라는 것을 배우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험사는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됐건 피보험자가 됐건 최대 1인당 1억 5천까지만 지급이 가능한데요. 이때 손해액이 3억 원이고 보험금 청구권자인 피보험자, 즉 배상 의무자가 이 중에서 1억 5천만 원을 먼저 변제를 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자 입장에서는,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3억 원 중에서 가해자인 피보험자로부터 1억 5천만 원만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보험사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해서 그 금액을 변제받아서 결과적으로 가해자로부터 1억 5천, 보험사로부터 1억 5천에서 3억 원을 보상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피보험자가 우선 3억 원 중에서 우선 변제한 1억 5천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돼서 보험사는 마치 그 1억 5천 한도가 남아있는 금액을 보험금 청구권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될 것 같지만,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전히 가해자인 피보험자는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더 변제해야 될 의무가 남아 있고요. 그 의무를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피해자 측에 지급함으로써 면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험사로부터 1억 5천, 피보험자로부터 1억 5천, 피해자는 3억 원을 모두 변제받고요. 자, 가해자인 피보험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보험에서 1억 5천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가 3억 원을 금액을 마련해서 피해자에게 변제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 1억 5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1억 5천, 결과는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의 직접 청구권이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과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청구권이 경합됐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직접 청구권이 우선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가지급금 지급이 가능한데요. 가지급금이라는 것도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일종, 그렇죠. 확정된 손해액 또는 보험금이 아직 결정되기 전에 이미 결정돼 있는 일정한 기준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누구에게?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우리 약관에서는 가지급금 제도라고 하고요. 자, 뒤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가불금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우선 지급금이라고 표현해서 각각의 법령과 약관에 따라서 명칭이 약간 다르지만 해당되는 취지는, 그렇죠.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어떤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그 해당되는 확정된 금액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먼저 할 수 있게끔 이제 제도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비해서요. 자, 가지급금은 피보험자에도 지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자, 즉 피해자에게도 지급은 가능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청구권이 경합했을 때는, 그렇죠. 같은 가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가지급 청구권이 우선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험금 청구권자, 즉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인 부분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부분과 이제 비교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직접 청구권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 청구권이라는 것은 우리 약관 제29조, 보통 약관 29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상법 제724조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 상법 규정에 따라서 모든 배상 책임 보험에도 직접 청구권이 가능하고요. 그 중에서도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직접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데, 이 부분을 모두 통괄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약관 제29조의 직접 청구권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직접 청구권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먼저 살펴본다면요. 첫째, 독립성입니다. 즉, 보험금 청구권이 성립된다, 안 되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과 같이 종속된 권리인가, 그렇지 않고, 자, 직접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자인 피해자의 독립된 권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권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독립성이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배타성입니다. 압류, 양도, 이런 것들이 금지되고요. 직접 청구권이 우선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험금 청구권 우리 보실 때 학습하신 것처럼, 자,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금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경합했을 때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가?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권리가 우선한다. 자, 이것은 자,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자, 특히나 자회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타인에 해당하는 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해당 약관에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압류, 양도가 금지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권보다 직접 청구권이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피해자가 굉장한 중상을 입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피해자가 이제 원래 채무가 많으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각 채권자들, 이 피해자의 채권자들이 보험사가 지급해야 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가압류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청을 합니다. 물론 뭐 확정 판결이 됐을 때는 압류를 했을 것이고요. 아니면 명도 신청을 하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대인 배상 원에 해당되는 한도에 대해서는 이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보험사 이제 제가 보험사 실무할 때도 자, 전체 금액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또는 뭐 전부 명령 등등의 이런 채권 보존 조치가 들어오면 반드시 자회법 및 약관 규정에 따른 대인 배상원은 압류 양도가 금지된다라는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는 법원에 대인원은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을 해서 최소한 대인 배상 원만큼은 피해자가 보장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강행성인데요. 강행성은 바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과 같이, 자,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란 이제 우리가 손해사정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상법 보험편 학습을 이제 하셔야 되고, 그 과목이 바로 보험계약법이라는 과목이고 우리 1차 시험 과목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인데요. 그 상법 규정 보험편에 보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상법상의 규정보다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만드는 것은 어떻다? 무효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상법 규정에 소멸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자, 해당 약관에는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2년이라는 규정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피해자나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로 자, 상법 규정에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 비해서 약관상 시효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것은 피해자나 또는 피보험자를 불이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와주고 이익되게 만든 약관 규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상법 규정에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바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고요. 자, 우리 직접 청구권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내용이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직접 청구권은 독립성, 배타성, 강행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 즉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으로 보는 학설이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보는 학설이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는 그 밑에 4번에 있는 보험자의 항변권이라는 내용 때문에 보험금 청구권이 됐던 손해배상 청구권이 됐던 크게 다르지 않고 양자를 어떤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학설이 왜 나왔냐 하면 과거 현행상법이 아닌 과거상법 약관에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 그 다음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소멸시효는 3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타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직접 청구권을 보험금 청구권으로 본다면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되고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본다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돼서 양자의 구분의 실익이 있었습니다. 즉 어떤 학설이 맞는가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달라지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현행 상법하고 상법 규정에는 과거와 달리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와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학설을 구분하는 실익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 대법원은 자,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이다라고 판결을 했고요. 자, 그다음 이제 보험자의 항변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험자의 항변권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본다면 해당되는 자동차 보험 계약에서 피해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즉, 자동차 보험 증권을 보면 계약자가 있고요, 기명 피보험자가 있고 피보험 자동차가 있고 보험사만 있을 뿐이지 그 어디에도 당사자 이름으로 피해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가지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나와는 관련 없는 얘기다. 나에게 그러한 제한을 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자, 대인배상투 면책약관이 있는데요. 이 면책약관에 종속되는 사람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이지 피해자는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 이러한 규정, 즉 보험자의 항변권이라는 규정이 없으면 항상 보험사와 피해자는 갈등에 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의 항변권 규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자, 위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항변 사유, 즉 면책, 그렇죠. 피해자라고는 하지만 피보험자가 과실이 없다든지, 둘째 과실상계, 즉 그렇죠. 피해자 또는 타인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과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상계를 해야 된다는 항변. 그다음에 세 번째 손익상계 항변. 손익상계도 마찬가지 구조이죠. 자, 손익상계라는 것은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배우지는 않으셨는데 우리 책임근제 보험에서 이제 학습을 하셨던 내용이신데요. 어떤 내용이죠? 그렇죠. 어떤 불법행위가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그 손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른 손익상계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손익상계 항변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측면은 어떤 것이냐면 보험자의, 즉 보험회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 사유. 예를 들면 보험계약이 하자가 있다거나 면책 사유에 대한 항변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요즘에 우리 이륜자동차로 배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셨는데요. 자, 이륜자동차 보험 가입하시면서 해당되는 이륜차의 용도를 정확하게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용인가, 가정용인가, 출퇴근용인가. 해당되는 용도에 따라서 같은 이름 자동차라 하더라도요,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이때 해당되는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보험료 면탈이라고 해가지고요, 과거에는 해당되는 차액 보험료만큼만 우리 계약자한테 환수하고 끝을 냈는데요. 요즘에는 해당되는 부분이 워낙 이 중요도가 커지고 또 범위도 많아지고 또 이러한 내용을 위반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져서요. 자, 보험사 입장에서는 요즘에 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즉, 보험료 면탈인 경우엔 면책하는 이런 보험사들도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계약의 하자. 자, 그렇다면 가정용인지 출퇴근용인지 배달용인지 고지하지 않은 것은 해당되는 이륜자동차 보험의 계약자일 것이고요.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또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험사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고요. 자, 면책 사유에 대한 항변도 마찬가지죠.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를 누가 알고 있냐면 피보험자와 계약자만 알고 있지 피해자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그 약관에 적용된 보험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항변을 가지고 보험사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접 청구권이라는 것은 보험금 청구권이 됐건 손해배상 청구권이 됐건 차이점은 없는데 다만 대법원 판례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요,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렇죠.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에서는 가지급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우선지급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해당되는 가불금 또는 우선지급금 규정에 따라서 이 약관을 적용해서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때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먼저 지급하고요. 진료 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서 지급할 금액의 5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는 전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는요. 의미는 자, 제 아무리 과실이 많아도 그렇죠. 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금액을 과실분만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우선 전액에 대한 보장을 함으로써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되겠죠. 따라서 가지급금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자, 피해자가 해당되는 치료비를 지급했다던가 아니면 해당되는 의료기관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해서 그 의료기관에 그 치료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 줄 수 있다고 우리가 이미 학습하셨는데요. 자, 해당되는 내용 기준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즉 치료 관계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손해배상금 항목은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지급금 보험금의 지급 절차 및 지급 거절, 지급의 효과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정하여진 날, 그렇죠. 보험금이 정해진 날하고 같은 의미로 정해진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을 하고요. 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자, 후미 추돌 사고, 신호 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자, 보험 실무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아, 100대형 사고구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제 이게 이 자동차 보험이라는 분야가 생소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이제 어떤 괴리가 있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사고는 바로 이러한 유형의 세 가지 사고, 후미추돌 사고, 신호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지요. 이때 그 사고를 야기한 사람들이 만약에 가지급금, 가불금, 우선지급금 어떤 명목이 됐든 청구를 하더라도 이거는 객관적으로 과실이 없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요.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유, 예를 들어서 차선 변경 사고라서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과실은 있겠지만 몇 프로인지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지급금 지급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지급금은 장차 지급할 손해배상액 그렇겠죠. 거기 확정된 금액이 이제 있을 것이에요. 거기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가지급금을 500만 원을 받았고 추후에 손해액이 2천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자, 그 추후에 합의 금액, 즉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금액은 2천만 원으로 기재를 하겠지만, 자, 보험사는 가지급금 500만 원을 공제한 1,500만 원을 지급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가지급금을 지급할 당시의 사정으로 나름 가지급금 산정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추후에 어떤 사정이 변경이 돼서 손해배상금이 줄거나 늘 수 있거든요. 이때 그 손해배상금 결정에는 가지급금 지급할 당시의 상황이나 조건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가지급금 지급할 당시에는 사고 내용이 과실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100% 기준으로 해서 가지급금을 지급했는데, 자, 추후에 확정된 사고 내용을 보니까 피해자에게 과속이 있다거나 또는 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거나 그 외에 뭐 다른 과실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이 추가로 확인이 돼서 피해자의 과실이 반영이 되는 사고라고 한다면, 자, 피해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가지급금 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고 나한테 과실이 있다는 얘기 전혀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정작 손해배상금을 줄 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앞뒤가 다른 얘기 아니냐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자, 최종적인 손해배상의 결정에는 가지급금 지급 당시의 지급 상정 기준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한 내용은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 실제 반대되는 경우, 즉 가지급금 지급할 당시보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훨씬 유리한 요소가 반영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반대되는 경우도 또한 그에 못지 않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가지급금과 최종적인 손해배상금의 산정과는 무관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가불금, 우선지급금, 가지급금을 비교해 본다면 우선 근거 기준이 가불금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고요. 우선지급금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고요. 가지급금은 우리 보험 약관에 규정되어 있고요. 자, 가불금은 피해자, 특히 타인이 되겠죠. 그렇죠? 우선지급금은 피해자가 되겠고요. 가지급금은 피보험자의 가지급금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가지급금도 있다는 점, 차이점이고요. 자, 적용담보는 가불금의 경우에는 대인배상 원만 적용됩니다.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자 책임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보험은 대인배상 원이 기준이고요. 자, 그에 비해서 우선지급금 제도는 대인배상 1, 2가 모두 적용되는데요. 자, 우선지급금 제도의 근거 법령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기본적인 전제가 무한보상이 가능한 대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자, 12대 중과실, 그리고 음주, 뺑소니, 사망, 중상의 사후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특별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법령이기 때문에요. 자, 필연적으로 대인배상 2도 우선지급금 제도가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가지급금은 거기에 더해서 자기 신체 사고도 가능하고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도 가능하고 대인 1도 가능하고 대인 2도 가능하고 자차보험, 대물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약관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범위는 각자 해당되는 내용 보시고, 자, 가지급금은 실무상 그래서 가불금 규정을 적용하던 우선지급금 규정을 적용하던 어떤 규정을 적용하든 일단 피해자와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지급기한은 10일, 7일, 7일인데요. 우리 약관엔 7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특징적으로 가불금은요, 우리 자동차 손해보상법에서 만약에 가불금을 지급했는데 후에, 자, 즉 가불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부책으로 생각해서 부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했는데 후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려고 봤더니 면책이 돼 있는 그런 사고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보장 사업 기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해당되는 기금에서 가불금을 지급해 준 자동차 보험사에 100% 우선 먼저 변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국가가 해당되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해서 보험사가 설사 결과가 안 좋게 바뀌어서 가불금을 환수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환수하지 못한다는 위험 때문에 가불금 지급을 망설이고 제한하고 하는 부분을 하지 못하게끔 제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가불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파트는 보험금의 분담 파트인데요. 자, 분담이라는 것은 같은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기준으로 해당되는 보험기간이 유효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보상하는 손해도 동일한 경우, 그렇죠. 이럴 때 2개 이상의 보험에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보상받는 방법이 각각 보험의 보상 한도의 합계액보다 손해액이 더 크다면 초과보험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와 반대로 각각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보다 손해배상금이 적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지급할 것인가 하는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보험금의 분담 규정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도 책임근제 보험하고 마찬가지로요.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 방식으로 분담을 하고요. 배상책임담보에서 그렇죠. 피보험자가 둘이 이상 있는 경우 이게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다른 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는 계약자와 기명 피보험자만 일반적으로 있는 데 비해서요.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계약자와 기명 피보험자 이외에도 승낙 피보험자, 친족 피보험자, 사용 피보험자, 운전 피보험자, 그다음에 대인배상 원해 보유 피보험자까지 여러 종류의 피보험자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 이상의 피보험자가 인정되는 사고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겠고요. 이때 각각의 피보험자가 모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피보험자가 각각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요. 이때는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 방식으로 분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 2 이상의 피보험자, 예를 들어서 운전을 했다면 운전 피보험자가 있고요. 자, 그 차의 소유주인 기명 피보험자가 있는데 이때 회사인 기명 피보험자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변제하고요. 직접 불법 행위자인 운전 피보험자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또는 전부를 변제했다고 하면 자, 실질적으로 운전자의 책임 비율이 무과실 책임을 지는 운행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니까요. 운행자 책임을 지는 회사에 비해서 그 책임 비율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이때 보험사는 2 피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을 각각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책임 비율대로 나눠서 예를 들면 운행자 책임을 지는 회사는 10%, 직접 불법 행위를 야기한 운전자는 90%다고 한다면 손해배상금의 90% 한도에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의 10% 한도에서 회사, 즉 소유주인 기명 피보험자인 회사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자동차 취급업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인배상 1에서는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지만 대인배상 2에서는 취급업자가 그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에서 제외되고요. 그러한 취급업자를 위해서 운전한 운전 피보험자도 대인배상 2 피보험자에서는 제외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자기실사고는 어떻습니까? 자, 자기실사고의 피보험자는
대인배상 2의 피보험자와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이기 때문에 취급업자와 해당되는 운전자는 모두 피보험자에서 제외되고요. 자, 무보험자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탑승했을 때 승낙 피보험자와 운전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인정해 주지만 이때 취급업자와 취급업자를 위해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취급업자는 대인배상 1에서만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는데요. 자, 이때 자동차 취급업자가 사고를 야기해서요.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이 다행히 있었어요. 그렇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직접 사고를 야기한 자동차 취급업자의 보험에서 먼저 보상을 하고요. 먼저 보상을 하고 만약에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예를 들어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이 유한보험이어서 해당되는 유한보험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이 모두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자동차 보험사가 등장을 해서 해당되는 초과 금액을 지급하도록, 즉 두 가지 보험이 모두 중복보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때는 독립책임의 비례분담 방식이 아니라 초과보험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자, 다른 자동차 운전납부 특별약관이라는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 정도 되면 학습을 하실 건데요. 이 다른 자동차 운전납부 특별약관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이 특별약관, 즉 다른 자동차 운전납부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원래 자동차의 자동차 보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상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의 종류, 분담의 내용 4가지, 원칙적으로 독립책임의 비례분담 방식이라는 거, 피보험자가 2 이상 있을 경우엔 어떻다고요? 그렇죠. 책임 비율대로 분담한다는 거, 취급업자 보험이 있다면 해당 차종의 보험사는 일단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초과 손해가 있는지 여부를 기다렸다가 초과 손해가 있는 경우면 보상한다는 거, 다른 자동차 운전납부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상 초과 손해가 있을 때만 보상한다는 거, 이 4가지 사유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래서 독립책임의 비례분담 방식을 자동차 보험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경우는 바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입니다. 제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예를 들었죠. 자, 시골에 계신 어떤 이제 어르신이 계시고 이 어르신들의 자제가 10명이다. 그리고 이 자제분들이 모두 결혼을 했고 그 부부들은 각각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 이 시골에 계신 이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보험 자동차의 상해는 무려 20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왜 그렇죠? 탑승 불문 피보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20개의 보험이 작동하면, 그렇죠. 손해액보다 20개의 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더 크다면 이때는 바로 이 20개 보험사를 모두 분담해야 됩니다. 분담. 즉 자동차 보험에서 분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바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이고요. 자, 그 다음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고요. 나머지 보통약관들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자기시체 사고는 자, 과거에는 전산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을 그 시절에는 혹시라도 분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산 자체가 완벽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2가지 보험, 즉 자동차 보험을 2 회사에 가입하는 일은 가입하는 사람들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요. 이미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게끔 전산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 독립책임의 비례분담 방식이 문제되는 경우, 즉 적용되는 경우는 주된 것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그 다음에 간혹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험금의 대위입니다. 대위란, 자, 대위라는 말이 딱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키워드는 2가지가죠. 첫째,
제3자에게 행사한다. 그렇죠?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게 행사한다. 라는 부분 떠올리셔야 되고요. 자, 대의라는 것은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가 갖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험사가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3자의 피보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 부분까지 떠올리신 분이 있다면 이제 굉장히 학습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인데요. 취급업자는 대인배상 2에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자, 보험사는 취급업자에게 대의권을 행사한다. 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하나의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내용이 모두 연관된 내용이 떠올려져야 우리 보험금의 대의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대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정해놓은 것이고요. 자, 자동차 보험에서는 대인 1, 대인 2, 자동차 상해,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에 대인배상 2가 대의권 행사하는 해당되는 영역이고요. 자, 청구권 대의가 있을 때는 일단 제3자와 피보험자가 둘 다 책임지는 사고가 발생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보험사가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 지급한 한도 내에서 보험사는 대의권을 취득하는데요. 이때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보험차 상해를 먼저 이제 보험사가 지급을 해주고요. 자, 피보험자가 갖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의해서 행사했는데 무보험차 상해에서 1억이 지급됐고요. 아직 손해배상금이 1억이 더 남아 있는데 가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은 1억이에요. 그렇다면 피보험자를 우선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피보험자가 가해자가 갖고 있는 그 재산 1억에 대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게끔 보험사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도록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3자차 제외되는 경우 중요한 부분이겠죠. 피보험자는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학습하신 것처럼 고의사고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보상을 해주고 피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우리 이미 학습을 하신 내용. 자, 그 부분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대의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가족이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요. 자, 아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요. 아버지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다행히 그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다행히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무난하게 넘어갔어요. 그때 그 아들은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즉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아들에게 보험사가 대의권을 행사하면 결국은 보험 혜택을 받은 같이 살고 있는 한 가족인 아버지가 받은 보험금을 고스란히 보험사가 다시 가져가는 경우뿐이 안 돼요. 결국은 아버지는 보험료를 내고 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집은 보험료만 냈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이상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의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상법과 약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상권의 유형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구상권이라는 것은 보험사가 외부, 즉 보험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하고요. 자, 그에 비해서 대의권이라는 것은 보험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자, 즉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본인 회사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을 대의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둘 사이의 관계를 본다면 구상권의 범위가 대의권의 범위보다 훨씬 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형상 공동 불법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자, 그다음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구상권, 요 두 가지, 그다음에 정부보장 사업에서의 대위권,
예,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대의권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에 대한 구상권. 자, 원칙적으로 보상해주지 않아야 되는 것을 은혜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보상해주고 해당되는 금액을 피보험자로부터 받아오는 권리이기 때문에 대의권은 아니고 그냥 구상권이고요. 자, 사고 부담금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밑에 써 있는 다른 자동차 운전자 중에서 경상 환자에 대한 대인배상원 초과 치료비증 본인 과실분. 자, 이 약관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학습을 다시 하겠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새로 시행된 약관인데요. 경상 환자, 자, 상해 급수가 12급 이하인 경우 환자에 대해서 대인배상원이 아니라 대인배상 치료비는 이제 과실이 있을 때는 과실분만큼 피해자가 부담. 즉 그래서 보험사가 바로 피해자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보험사가 우선 지급한 후에 해당되는 피해자에게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일종의 피해자로부터 어떤 금액을 받아오는 것이니까 구상권의 한 유형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피보험 자동차의 양도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를 넘겨줬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넘겨줬을 때는 자, 원래 보험증권에 써 있는 자동차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따라서 보험 계약이 이전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은 자동차라는 물건에 대한 위험도가 그리 중요한 보험이 아니고요. 운전을 하는 성향에 따라서 보험의 할증, 할인이 평가됩니다. 그렇죠. 내가 사고를 어떻게 냈는가, 몇 번 냈는가, 내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동차가 넘어갔다 그래서 양수인에게 자동차 보험 계약이 넘어가지는 않지만요. 이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보험사에게 그 뜻, 즉 이제 보험 계약을 이전하겠다, 승인을 해줘라라고 요청을 하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승인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서 통지해주면 해당되는 계약이 이전되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물건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특별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요, 이 양도라는 것은, 자, 원칙적으로 양도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거나 증여하는 것들을 양도라고 하는데요. 자, 자동차 보험에서는 우리 장기 렌트하고요, 리스 계약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량을 이용객이 이용한 이후에 중간에 또는 계약 만료해, 그래서 그 리스 회사 또는 장기 렌트 회사에 반납하는 것도 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즉 렌트나 리스 차량을 이용한 이용객이 가입한 보험은 리스 회사나 렌트 회사로 이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렇죠, 해당되는 것을 승인 요청해서 보험사가 승인을 하면 뭐 이전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양도가 있을 때 이 양도 전후에 우리 보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좀 먼저 보시면요. 자, 양도는 제가 뭐라 그랬죠? 자, 양도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면 운행 지배가 단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양도가 완성된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교부되고, 그렇죠, 매매 대금이 완납된 경우죠. 그렇다면 이 경우가 아닌,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양도 성립 전의 사고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여전히 양도인, 즉 기명 피보험자는 여전히 운행 지배가 있기 때문에 자, 운행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자, 양수인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차량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상황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는 차주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차주가 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양도인의 보험에서 승낙 피보험자로 취급해서 보호를 하고요. 양도가 성립된 이후에는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원주인, 그렇죠, 차를 넘긴 사람이 기명 피보험자인데 이때는 운행 지배가 단절이 돼 버려요. 따라서 기명 피보험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보험사의 보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차이점, 우리 양도에 따른 법률 관계, 특히 운행 지배와 관련된 법률 관계와 같이 결부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네, 이상으로 이제 자동차 보험 보통 약관 중에서 우리 자동차 보험 계약과 해당되는 기본 이론 기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13회차 강의로 인해서 우리 자동차 보험 보통 약관에 대한 내용은 모두 학습을 하신 겁니다. 자, 다음 13회차 강의에서 같이 또 이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